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사건에 앞서 제가 얼마 전 충격적인 통계를 보았습니다. 전 세계 살인사건 4건 중 1건은 가족에 의해 벌어진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상 금사파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죠. 가장 사랑했고 가장 믿었던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그 어떤 사건보다 충격적이고 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그 한 건에 해당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1일 추석 연휴였습니다. 저녁 6시쯤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요란한 구급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다급하게 안으로 들어간 구급대원들은 잠시 후 47살의 여성 A씨를 들것에 싣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녀는 칼로 몸 이곳저곳 28군데나 찔렸고요. 온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죠. 피해자 A씨는 3남매를 키우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내였고요. 특이점이 있다면 둘째 딸이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었어요. 그만큼 엄마의 신경은 온통 둘째 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렇다고 나머지 두 아이들을 등한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둘째가 유독 이해하시죠?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했고요. 주변에서 참 헌신적인 어머니다 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 A씨에게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우선 신고자는 남편 B씨였습니다. 잠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눈에 봐도 살인사건인데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남편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현장을 쭉 살펴보게 돼요. 싱크대에 선명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경찰의 이목을 끈 건 전화선이 잘려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건 범인이 신고를 최대한 늦추려고 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혹시 짐작가는 용의자가 있느냐라고 묻게 되는데 그러자 B씨가 눈물을 삼키며 겨우 말을 꺼냅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막내 아들이요. 지목한 범인이 막내 아들, 14살 정군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게 사실일까요? 다행히도 이 집안에는요, 홈캠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몸이 불편한 딸을 돌보기 위해서 예전부터 설치를 해둔 거죠. 그리고 녹화된 화면 속에 그 끔찍한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기 딱 30분 전인 오후 5시 반. 피해자 A씨는 막내 아들 정군과 단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A씨는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들 정군이 갑자기 싱크대로 가더니 20cm짜리 식칼을 꺼내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어머니에게 식칼을 휘두른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A씨가 겨우겨우 기어서 거실까지 나왔는데요. 아들은 이걸 뒤따라 가면서까지 계속 공격했죠. 복부와 가슴, 등, 머리까지 무자비한 칼부림이었습니다. 그게 28번이나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가운데 정군은 다시 싱크대로 가더니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요. 그리고 전화선을 잘라낸 후 도주하고 말았죠. 집 밖으로 나온 이후 그는 관리사무소 화장실 변기 뒤쪽에다가 칼을 숨겼고 이후 인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50분, 범행이 벌어진 지 거진 1시간 만에 경찰은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고 있던 정군을 체포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런 어린 아이가 집에서 엄마를 잔인하게 살해한 정황입니다. 그런데 정군은 체포 직후 억울함을 주장했죠. 아니, CCTV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요. 경찰도 당혹스러웠는데 거듭된 설득의 시간이 이어진 후에야 정군은 드디어 어처구니 없는 살인 동기를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0월 1일 추석 연휴였죠. 가족들이 3, 4, 5 모이는 만큼 집집마다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정구는 밖에서 들리는 소음에 짜증이 밀려옵니다. 특히나 놀이터에서 애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애들이 모여서 막 낄낄거리는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엄마가 달랬죠. 다들 오랜만에 친척집에 온 걸 테고 이게 매일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너그럽게 이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 정군의 짜증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기분 전환 겸 산책을 같이 가자고 했지만 이 또한 무시합니다. 결국 엄마는 혼자 집을 나서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혼자 집에 있던 정군이 여전히 분을 삭히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요. 에이씨! 그는 전화를 들고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군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신고한 사실이 법적 보호자인 엄마 A씨에게 전달됩니다. 산책을 하던 엄마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죠. 오후 5시 방 안에서 유튜브를 보던 아들에게 엄마가 다가가서 다정히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들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서로 조금씩 배려가 필요하단다. 이렇게 일러주려고 했죠. 그리고 또 동시에 신고를 하는 건 너무하다고 꾸짖었어요. 그러자 이때 정구는 씩씩거리면서 강하게 대들었습니다. 소란을 만든 건 쟤네들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엄마는 내 편이 아니다. 막 과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애가 고성을 지르면서 분노를 쏟아내니까 이때 엄마 A씨도 강하게 말투를 바꾸게 됩니다. 너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자전거도 타지 말고 핸드폰도 버리고 집에서 나가! 사실 그동안 참고 있던 엄마가 이렇게 강경하게 반응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막내 아들 정군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건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인데요. 지적 발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도 의사까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다만 이들은 사회적인 소통과 공감, 또 유연한 사고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종의 신경 발달 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증상과 경증이 다양하고요. 정구는 특히나 사회적인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1년 전에 아주 위협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2022년 9월 21일 반 학생들과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군이 복수를 하겠다면서 바로 다음날 집에서 식칼을 챙겨갑니다. 곧이어 학교에서 칼부림이 이어졌죠. 그리고 이때 그를 제압하던 한 아이가 공격을 당하게 돼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 일로 정군에게는 출석 정지, 보호 관찰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실상 그제서야 가족들도 막내 아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A씨는 이 정군이 또다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사고를 칠까봐 처음에는 이제 어르고 달래다가 결국 애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강하게 대응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놀이터 아이들이 타겟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날 정군의 화살은 도리어 엄마에게 향했습니다. 나만 구박한다는 그 분노와 원망, 애초에 학교에서 내가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그 친구들 잘못이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가 미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적장애가 있던 둘째 누나에게만 부모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도 늘 불만이었죠. 그 막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한 정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향합니다. 식칼을 꺼냈고 안방에서 쉬고 있는 엄마를 공격한 겁니다. 즉, 이 사건의 살해 동기를 정리해보자면 엄마가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체포된 정군, 여기서부터 정군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노리게 됩니다. 정신감정을 요구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나한테 잘못한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일본에 가서 IT를 하고 살고 싶다. 라는 좀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 발언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드디어 병원 감정이 끝났는데 애초에
아스퍼거 증후군 있으니까 이걸로 좀 감형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와 달리 결과는 양호한 지적 능력이 있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 안 되고 심신상실 다 증거가 없다고 판단됐어요. 특히나 사건 직후에 그 관리사무소 뒤에 변기에다가 칼 숨겼잖아요. 그 점하고 전화선 미리 끊어놓은 점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됩니다. 여기서 정구는 쉽사리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한테 나는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면서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가 놓친 사실 하나가 있죠.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입니다. 즉 14살부터는 소년범으로 분류가 돼요. 정구는 범행 당시 만 14세로 소년범이었고요. 여기서 잠깐 이제 참고적인 부분으로 왜 국내에서 촉법소년을 두었냐 이 근본적인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 만 10세부터 14세 미만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도 아직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불러올 결과를 이성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또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로 10살 아이가 물건을 훔칠 경우 이걸 뭐 절도범으로 우리가 취급하진 않잖아요. 대신 교화와 보호에 중점을 맞춰서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 정도가 내려지죠.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소년범은 자기 행동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어요. 죄질에 따라서 소년 보호 처분 또는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량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처벌보다 교화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성인보다 형량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작년이던 2024년 3월 청주지법에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정군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돼요. 그는 여전히 심신미약과 함께 사망한 자신의 엄마를 가정폭력범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게 한 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놀이터 소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바꾸게 되죠. 화가 난 엄마가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자기한테 폭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정당 방위로 엄마를 살해했다는 걸까요? 정말 끝까지 이러네요. 그럼 이런 정군의 반응에 가족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유족들 또한 황당했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A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세 아이들을 돌봤어요. 사실 엄하게 다루는 편도 아니어서 그나마 다그친 일이라곤 뭐 공부하는 동안 너 핸드폰 보지 마, 금지야, 뭐 글 쓰는 연습 좀 해둬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첫째 누나가 엄마를 기만하지 말라면서 막내에게 울분을 표했습니다. 하지만요, 정구는 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자기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족이 뒤늦게 알게 된 것도 방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알아서 치료받을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 이 모든 게 발생했다는 주장. 그는 또다시 심신미약에 따른 무죄를 주장합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주장을 다 자기가 펼치는 걸까요? 아니면 선임된 변호사가 정군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일까요? 검찰 쪽에서는 사건 당일 범행이 다 녹화되어 있잖아요. 그 CCTV하고 또 이 터무니없는 범행 동기에 또 학교에서 저지른 미수 사건까지 이걸 토대로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소년범에게는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최고형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징역 20년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최고형을 준 거예요. 얼마 후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9명의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해요. 이 중에 8명이 징역 20년 선택했고요. 단 1명만이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의견을 내게 되죠. 이후 이걸 반영한 재판부는 정군,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부착 15년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정군 측에서 즉각 항소합니다. 8차례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최대한 형을 줄여보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 반성문에서조차 피해자 엄마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모든 게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 인정되지 않았고요. 원심과 동일한 징역이 선고돼요. 이제 마지막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정군에게는 20년형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국내에서는 14살이란 나이에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약 20년간 감옥에서 보내게 될 텐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엄마를 그런 식으로 살해한 정군이 35살이 되면 우리 사회로 돌아올 겁니다.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 뻔뻔하게 굴던 그가 과연 20년 후엔 얼마나 교화되어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A씨는 평생을 남편과 세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녀가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 그것도 자식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히려 그녀는 아들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절망감이 더 컸겠죠. 그런 엄마를 저버린 막내 아들. 마지막으로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둘째 딸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가족 모두의 삶을 망친 정군. 뒤늦게라도 죄의 무게를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형사님들이 가장 꺼려하는 사건이 뭔지 아시나요? 존속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배륜범죄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평범했던 청년이 돈 앞에서 가족을 저버리고 완전히 몰락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3년 6월 9일 밤 10시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위치한 빌라촌에서 느닷없이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신용불량자 되라는 거야? 당신네들만 죽여야지. 나 같은 건 상관없냐고. 막. 이 빌라 전체에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거기에도 거친 욕설까지 들리면서 몇몇 주민들은 놀래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고요. 그 진원지는 김씨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끼리 좀 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분 동안 이어지던 고성이 갑자기 뚝 끊기듯 사라집니다. 주민들은 그제야 아이고 이제 마무리 됐나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1시간 뒤 또다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달랐죠?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비명소리였어요. 이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또 상황을 보려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러자 골목길 한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울부짖고 있는 중년 남성이 보였습니다. 그 김씨 집의 가장이자 아버지인 김씨예요.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거 너무 심상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내려가서 그를 부축했죠. 그러자 김씨가 입을 뗍니다. 제 가족들이 살해당한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어요. 아직 이 집안에 범인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진입을 했죠. 범인은 도주했는지 아무도 없었고요. 다만 내부에서 피비린내만 풍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죠. 안방과 작은 방에서 김 씨의 아내와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선 시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근데 두 사람 몸에 특별한 상처가 없어요. 시신 옆에 베개가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이걸 토대로 베개로 얼굴을 눌러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피비린내, 이건 어디서 풍겨오는 거죠? 의문이 들던 그때 피해자가 또 있습니다. 다른 방에서 이번엔 김 씨의 20대 큰아들이 발견됩니다. 15차례나 칼에 찔린 상태였어요. 이 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방 안에 새빨간 웅덩이를 만들 정도였죠.
그런데요, 천만다행으로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이 희미하게 숨이 붙어 있더라고요. 바로 병원으로 호송이 됐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한편 아까 그 골목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이 집의 가장 김씨, 아버지 김씨는 이미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말해요. 제 둘째 아들 22살 김근우가 범인입니다. 지금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할머니 살해하고 큰형 죽이려고 한 게 둘째라고요? 여러분, 보통의 존속살인은 가정학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범인 김근우도 이런 걸 겪었던 게 아닐까? 아니요. 그는 아주 보통의 중산층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청년입니다. 가족관에 불화 없었고요. 학창시절엔 공부도 꽤 잘했어요. 덕분에 명문고에 진학하는 성과도 보여줬고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배우를 꿈꾸면서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합니다. 딱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았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대학을 가서 여자친구를 만나고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신용카드를 만들었던 게 화근이었어요. 처음에는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려고 만든 신용카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인생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가지게 됐죠?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해요. 원하는 걸 사고 싶은 대로 다 사고 그 돈은 한 달 뒤 아니면 할부로 몇 달 뒤에 갚아도 된다고 하잖아요. 막 사회에 나온 그에게 이 카드는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긁더니 소비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데이트용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단순하게 밥 먹고 영화 보는 수준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돈의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더 좋은데, 더 비싼데 데려가서 여자친구 대접하고요. 또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심지어 200만 원 상당의 명품 옷과 가방을 구매하더니 여친에게 선물합니다. 황홀해하는 여친 보면서 자기도 뭐가 된 듯한 그런 행복감을 느꼈겠죠. 동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치라는 굴레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도 김근우는 무서울 거 없이 카드를 마구 긁어댔죠. 그게 차곡차곡 쌓이더니 어느덧 카드 빚이 4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자, 그러자 이제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나 이거 갚아야 되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근데 학생한테 그 큰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카드 빚이 밀리고 눈덩이처럼 불어서 그걸 떠맡아야 하는 건 아버지 김씨의 몫이었습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 한 번만 도와주면 제가 다시는 카드 안 쓸게요.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아들의 빚을 그냥 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2002년 4월에 아버지가 자신의 연금까지 해약을 하면서 아들의 빚을 청산해 줍니다. 큰 결심이었어요. 근데요, 이놈 김근우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사실 돈 펑펑 쓰고 호화로운 그 맛을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평범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더니 인생 뭐 있어? 또다시 신용카드에 손을 댔습니다. 빚을 청산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자기 명의로 600만 원, 아버지 명의로 400만 원의 빚을 지게 돼요. 심지어 이번엔 여자친구 아버지 카드까지 도용을 하더니 총 7천만 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김근우는 중앙대 다니던 평범한 대학생인데 알바도 안 했어요? 어떻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이렇게 막 쓸 수 있었던 걸까? 사실 여기에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이때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해줘요. 그러자 카드사들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좀 무분별하게 발급을 허용하게 된 겁니다. 이때 수입이 따로 없는 대학생들, 주부들, 가릴 거 없이 다 신용카드 만들 수 있었어요. 심지어 미성년자들도 발급받았을 정도예요.
그리고 결국 이게 대단한 사회 문제를 야기합니다. 김근우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카드 받아서 그 늪에 빠진 겁니다. 뭐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아니 이미 아빠가 한번 갚아줬잖아.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죠.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소비가 이어지면서 빚은 또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기어 들어옵니다. 무릎 꿇고 도와달래요. 제발 자기 살려달래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선 아니 이미 연금까지 해약했어요. 아버지도 능력이 없는 거죠. 2002년 12월쯤 당시 김근우는 거의 가족들과 매일같이 언쟁을 벌였습니다. 빚 좀 갚아달라. 그게 뭐 그렇게 힘드냐. 부모가 그것도 못해주냐. 아들 실용불량자 되면 책임질 거냐. 떼를 씁니다. 근데 이때 가족들이 더욱더 꼼짝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돈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이 아들의 버릇을 고쳐야 하잖아요. 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절대 대신 해결해 주지 말자. 단단히 마음먹은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들은 떼를 써도 안 되니까 결국 집을 뛰쳐나가요. 그리고 7개월 만에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마주쳤고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그 집에서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한 겁니다. 한편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사관들은 도주한 김근우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꼬리가 잡혔어요. 이 와중에도 여자친구와 이메일로 꼬박꼬박 연락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메일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내가 전부 죽일 수 있었는데 작업에 실패했어. 형이랑 아버지까지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아쉬워. 아버지 혼자 의리 없이 도망갔거든.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죠? 김근우는 여자친구한테 나는 결코 잡히지 않을 거다 라면서 경찰의 추적을 비웃는 듯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요. 여자친구한테는 내가 니네 아버지 카드 썼는데 빚을 다 갚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막 이러고 있죠. 아니 자기 가족 이렇게 죽인 상황에서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경찰은 그 이메일이 발송된 IP와 또 김근우의 핸드폰 추적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합니다. 인천 일대 PC방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의 추적이 무서웠는지 그 메일을 보내자마자 PC방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형사들이 가서 PC방과 인근 뒤졌지만 김근우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하죠. 그렇게 도주가 하루 이틀 길어졌고요. 결국 6일째가 되던 6월 15일 김근우는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검거됩니다. 김근우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상당히 덤덤했어요.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족들 왜 죽였냐? 라는 질문에 진작 저한테 돈을 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밝혀지는 그날 사건의 전말. 2003년 6월 9일 밤 10시. 집을 나간 후 7개월간 연락이 끊겼던 둘째 아들 김근우가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집에는 어머니와 할머니만 있었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아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번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모두를 죽일 생각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인사고 뭐고 빨리 카드빚 갚아줘. 여기에 어머니는 안 된다고 거부를 했죠. 그럴수록 아들은 막 한심한 말만 내뱉습니다. 왜 부모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탓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화가 나서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순간 김근우가 격분하더니 어머니의 목을 왼팔로 감쌉니다. 숨이 막히면서 엄마가 막 괴로워했고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아들이 지금 20대 건장한 청년이에요. 이 힘을 결코 이길 수 없었죠. 엄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김근우는 이때 베개를 가져와서 어머니의 얼굴을 눌러 살해합니다. 완전히 광기였어요. 그렇게 씩씩대더니 어머니가 숨이 끊어진 걸 확인했고 다시 그 베개를 들고 작은 방으로 향합니다.
거기엔 8순이 넘은 할머니가 계셨죠. 김근우는 할머니 얼굴도 베개로 눌러서 살해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집안은 고요해졌죠. 이후 그는 아직 귀가하지 않은 큰형과 아버지까지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죽여 기다리는데 딱 얼마 후에 밖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요. 재빨리 부엌에 가더니 18cm짜리 식칼을 꺼내서 손에 꽉 쥡니다. 먼저 집 안으로 들어온 건 큰형이었어요. 큰형이 신발 벗고 자신의 방으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를 김근우가 쫓아갔죠. 그리고 형이 아예 반격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즉각 가슴과 어깨, 목 15번이나 무자비하게 꽂아 넣습니다. 동생한테 왜 이러냐 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형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요. 이제 남은 건 아버지입니다. 김근우는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 집안의 불을 모두 꺼요. 그리고 시야를 차단했죠. 머지않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근우는 식칼을 움켜쥔 채 공격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현관문을 연 순간 어딘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왜 컴컴하지? 이 시간까지 와이프도 있고 어머님도 계실 텐데 아무도 없다고? 아버지는 불안함에 약간 뒷걸음질 치게 돼요. 그리고 어쩔까 망설이던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냥 조용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면 형 죽어요. 이 소름 끼치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집에 들어가야 하나? 다른 가족들이 이미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저 자식을 제압할 수 있을까? 그 짧은 사이에 진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갔죠. 그러다가 자신까지 아들에게 당하면 경찰에 신고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에 일단 계단으로 내려가서 건물 밖으로 나갔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이 판단은 옳았죠. 집안에 들어가기보다는 도망쳐서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큰아들의 목숨은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이 범죄 스토리 설명하는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2004년 6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존속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김근우에겐 사형이 선고돼요. 그는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30년째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범인 김근우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너무도 어리석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식의 손에 하루아침에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를 잃게 됐고요. 이 가족 모두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둘째 아들 김근우. 정말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존속살인 사건, 저희 금요사건 파일에서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